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세무 관리고 신규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일반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세무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보시고 신규 창업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거나 내가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정 세무서 인근에서 제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수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지 좀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여기서도 했었고, 지금 제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 신규 사업자들,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이제 세무 관련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꼭 이제 사업자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그냥 일반인으로서 또 알아야 될 세무 부분도, 상식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조금 아셔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하고, 오늘 그냥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궁금한 것도 질의하시고, 이야기를 서로 한다라는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큰 챕터는 5개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고, 이제 한 챕터가 제가 좀 끝날 때마다 간단한 제가 질문 정도를 받고요. 혹시나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제가 길어질 것 같으면은 제가 조금 이 뒤로 미뤄서 제가 다 끝나고 좀 답이 길어질 부분들은 제가 좀 뒤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부분은, 원칙은 실질 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서류가 좀 미비하더라도 또는 아직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고, 경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자 번호를 받으셔서 증빙 서류들을 잘 갖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라는 표현이 있고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업자라는 표현은 이제 제 개인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사업장이 2군데라면 사업자 등록증은 각각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도 각각 하셔야 되고, 대신 각각에 발생한 소득을 제가 합쳐서 결국 제 개인이 한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는 크게는 이제 면세사업자, 이제 여기 보시면 면세사업자, 일반 사업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 쉽게 말해서 과세사업자입니다. 내가 부가세는 결국에는 과세냐 면세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면세사업자를 이해하시고, 면세사업자 제외는 다 과세사업자라고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면세는 법에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면세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애매하면 사실 다 과세입니다, 그냥. 그래서 면세는 주로 이제 우리가 교육 관련, 그리고 주택 관련, 그리고 우리가 병의원 중에서 이제 치료 목적인, 그러니까 성형이나 이런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자재들 중에 가공을 하지 않는 원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들, 그러니까 날 돼지고기 그냥 가공을 한 식당이 아니고 돼지고기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또는 쌀을 그대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부가세를 받을 필요도 없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이제 일반 과세자와 이제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내긴 냅니다. 근데 저기 이제 간이과세자라는 건 뭐냐면, 이게 조금 사실은 세법 논리상은 안 맞는데, 이제 정책적으로 사실은 제가 정책적으로 조금 부가세를 조금 경감해 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좀 많이 내니, 이제 영세한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좀 적게 내세요라는 측면에서 이제 간이과세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라면 신청을 할 때 처음에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간이과세자를 대부분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물론 악리의 경우도 있지만, 간이과세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 업종은 간이과세자를 최대한 신청하시면 되는데,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신청을 접수를 했을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보면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데
내가 사업을 지금 개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내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은 1년 매출이 4,800만 원이 딱 넘어가면 자동으로 통보가 딱 올 겁니다.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는 기본적으로 아까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세 사업자 부분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페널티는 없는데 대신 이제 여기 혹시나 내가 복지부기 의무자에 있는 경우에는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하면 이제 약간 가산세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내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제가 만약에 면세사업자라서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죠. 그 생계사서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제출을 안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컴퓨터를 판 그 사람이 세금을 누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무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출을 해주면 저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전산이 불이치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뜨기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일종의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가급적이면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도 안 하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매입자인 우리를 잡기 위한 게 아니고 매출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조금 면세사업자들이 조금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가산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날짜가 조금 뒤입니다.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 세금 내는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 하셔도 가산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일선 세무서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때 조금 신경들이 씁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는데 자기네들 전산에 이제 그 직원들은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신고율이 몇 프로인지. 예, 우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율이 80%고 저기는 90%다. 그러면 이제 이쪽 담당자가 이제 너희들 왜 이렇게 낮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거는 뭐 신고를 가급적이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어차피 그 부가세 과세 사업자랑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예, 단지 부가세를 내는 신고는 아니고. 예. 면세 사업자는 이제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입니다. 뒤에 부가세가 없는 그냥 앞에 공급 가액만 존재하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는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건 특징은 없는데 면세 사업자도 분명히 세금 계산서가 부가세가 있는 거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세 사업자지만 제가 컴퓨터를 사면은 컴퓨터 가격에 붙어 있는 부가세 10%를 제가 결과적으로는 돌려받는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야 될 금액에서 차가 나니까. 근데 면세 사업자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10%를 못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은 10%를 그냥 안 주고 세금 계산서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부가세, 컴퓨터가 100만 원인데 제가 10만 원을 주고 사오면 다음에 제가 부가세를 낼 때 어차피 10만 원 차감하니까 제가 10만 원을 주는 게 제가 어차피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면세사업자들은 내가 110을 주고 사온 부가세 10만 원을 더 주고 사와봐야 10만 원 내가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그냥 컴퓨터 업자한테 아유 그냥 저는 됐습니다. 생각서서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생각서서 안 받아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세금 신고 안 해야 되니까 자기도 고맙고 이 면세사업자도 뭐 굳이 이제 약간 이게 상호간에 이제 약간 암묵적인 합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 지출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조금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조금 적극적으로 아니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게 당장 어떤 조금 손실이 제가 봐도 눈에 보이니까 이걸 꼭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네. 판매자가 면세사업자니까. 판매자가 면세사업자니까. 네. 네. 만약에 사는 사람이 요구한다면 기본적으로 파는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네. 만약에 구매자가 해달라 그러는데 판매자가 안 해주면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세무서에 고발하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제가 이제 부가세하고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제 대충 이야기 끝났습니다. 물론 조금 제가 세부적인 부가세 신고 뭐 계산 구조까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이 좀 더 하겠습니다. 하다가 어차피 이게 지금 세무 부분이라는 게 조금 저도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분적으로 알면 오히려 다 모르는 것보다 오히려 좀 독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게 오히려 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누가 사고를 많이 치냐면 제 경험상 공인중개사 분들이
상담을 하시다가 고객들한테 이거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다가 이제 문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분들은 이제 이게 부동산 중개하시는 금액이 더 크잖아요. 납부 금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하면 되는데 자기가 답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는 알고 이제 둘은 몰랐던 거예요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옛날에 뭐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세법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딱 사면은 책이 1200페이지였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4, 5년 있다가 제가 세무사 공부하기 위해서 그 책을 똑같은 걸 딱 샀더니 책이 1500페이지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한 번씩 저도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세금과 관련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좀 간단하게 만들면 심플하게 세금 낼 텐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세법을 심플하게 만들면 자꾸 그거를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왜 1200페이지였던 게 1500페이지 됐냐면은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피해 가려고 다른 뭔가 우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원칙에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요. 근데 그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고 또 보니까 그걸 또 피해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예외 조항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외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원칙 예외까지는 안 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예외는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옴짤딱딱 못하게 딱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그런 게 이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냥 내가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몰랐던 것들에서 툭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항상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천세 신고와 사대보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저희가 신고하면서 원천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저희가 하는 주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뭐 과세사업자인 경우는 아까 부가세 신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원천세 신고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최종 신고는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 이유가 다 결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다 모든 준비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 결국에는 내가 사업자인데 내가 비용을 지출한 것 중에 원천징수, 법에 정해져 있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돈을 주면 안 되고 세금을 일부 제하고 줘라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행 가서 예금 타시면은 이자 할 때 그 전표 보시면은 이자 소득세, 지방 소득세 얼마 차감하고 나오죠. 그건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이자 금액을 지급하고 그분들은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게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되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주로 제일 많은 게 이제 직원에 대한 급여죠. 급여를 줄 때 급여 금액이 일정 금액이 안 된다면 세금을 뗄 필요가 없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소득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을 줄 때 월급이 만약 200만 원이다. 그럼 200을 다 주시는 게 아니고 200의 일정 소득세만큼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세는 지급한 그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래서 매달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사실 번거로워요, 이게 해보면은.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하게 해달라. 그죠? 요거는 사업자 신청을 하고 나서 뒤에 요거 신청을 하면 대부분 뭐 승인이 떨어집니다. 승인 떨어지면 이제 매달 하실 필요 없고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 2, 3, 4, 5, 6거를 7월에 그냥 한 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거 승인을 안 받으면은 1월 거는 2월에 납부하시고 2월 거는 3월에 납부하시고 매달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뭐 만약에 매달 내가 2만 원 낼 거 6개월치 한 번에 12만 원 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직원이 있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매달 납부한 거죠. 매달 납부한 거니까 매달 납부한 금액으로서 직원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죠. 연말정산 이제 연말정산 사실은 좀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요 중에 이제 근로자분들이 제가 지금 현재 근로자님 입장에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원천세와 연말정산은 조삼모사입니다, 사실은. 평소에 사실은 연말정산 내가 환급 많이 받았다고 굳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평소에 원천세를 많이 떼고 회사에서 뒤에 돌려주냐?
적게 떼고 나중에 뒤에 납부하나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죠. 월급에서 차감할 때는 잘 체감 못하죠. 예. 10만 원 떼가나 5만 원 떼가나 별 차감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연말정산 서류 딱 제출하고 회사에서 30만 원 환급 딱 들어오면 왠지 그 이제 공돈 생긴 느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평소에 차감 안 하고 한 번에 30만 원 내나 아니면 평소에 60만 원을 차감했다가 내가 30만 원 돌려받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연말정산 부분은 사업주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는 뭐 사실 뭐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은 잘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나도 일을 하고 배우자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율이 높은 사람이면 자녀를 당연히 내 쪽으로 넣는 게 세금 혜택이 유리합니다. 뭐 그런 것들 정도는 당연하고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 세율이 높은 사람 쪽으로 넣는 게 유리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 보시면 그만 나와 계시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차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 인식하기 때문에 주인번호를 넣는 순간 자동 인식하기 때문에 크게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아마 지금 신규 창업하시는 분도 해당되실 건데 요 규정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요건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니까 당연히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요거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위에 거나 밑에 건데 밑에 거는 보통 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벤처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대부분 신규 창업하시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 당연히 뭐 술집, 유흥 이런 건 안 됩니다. 제조, 건설, 음식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업종은 아마 이렇게 인터넷 그냥 요거 이 단어 검색해 보시면 해당 업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안 되지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핵심이 뭐냐면 창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내가 식당 한번 했었다. 그래서 내가 했다가 접었다.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한번 낸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분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최초 창업이어야 됩니다. 예. 제조업 건설업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좀 법의 취지가 안 맞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올해 2017년에 이걸 했어요. 그럼 5년간이니까 상식적으로 7, 8, 9, 10 그리고 20일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접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또 다른 거 해볼까 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으면은 최초일로부터 5년간은 해줘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바뀌어버리면 이걸 신규 창업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당을 이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사업자를 이전을 하셔야지 기존의 걸 폐업하시고 새로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사업자 번호가 바뀌는 순간 신규 창업으로 안 보고 이거는 신규 창업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 감면이 안 됩니다. 5년이 안 지나도 안 돼요.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못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법원에서 조금 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은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 요거 생인수행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얘 밑에 깔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해당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내가 나이가 만 15세에서 29세 사이다. 그리고 창업을 했다. 그러면 5년간 해주는데 3년간은 75% 해주고 그 다음에 50% 해줍니다. 남성인분은 만약에 복무기간이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2년간 군복무했다 그러면은 만 31세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 전제가 업종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제가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3.3% 예. 떼는 거는 예.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다 그거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나요? 내가 경비 처리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죠. 예. 뭐 나는 그 경비 처리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내가 경비 처리를 내가 인정받으려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하면 어차피 3.3% 금액이 자동 계산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급하시면서 그냥 3.3%를 그냥 사업주가 부담하세요. 그냥 100만 원 다 주고 33,000원 본인이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부담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업주는 33,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당연히 프리랜서 분의 당연히 성함, 주민번호가 당연히 입력돼야 돼요.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